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최근에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또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금융 관련 업무들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스마트 기기라든지 또 언택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돈의 피해 현황 그리고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들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그 대책까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청주 흥덕경찰서 이장표 사건관리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영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INE 이용수 연구소장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준비된 화면 함께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청주에 사는 70대 노인은 아들을 납치했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지어 걸려온 휴대전화 화면엔 아들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겁에 질린 남성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아들같이 말을 해요. 사채였었는데 이 사채업자들이 나를 그냥 눈을 가리고 납치해가지고 지금 지하실이고 뭐 이렇게 들어서 막 때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아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경찰이 아들과 통화 연결을 해주고 나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히 까매지는 거죠. 저 같은 아들 하나인데. 지난주 청주의 60대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이름까지 말하며 몸값으로 5,700만 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부모의 신고로 돈을 받으러 나왔던 30대 외국인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외국인 수거책이 이번 달에 청주와 경기, 경북을 돌며 받아 챙긴 돈만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주와 진천에서도 자녀를 감금했다는 전화를 받고 실제 돈을 건네기 직전에 주변의 신고로 피해를 면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최소 14건 이상의 보이스피싱이 시도됐습니다. 지금 계속 계좌이체나 대면 편취가 막히고 있다 보니까 얘들이 수법을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는데 메신저 피싱에서 이번 달에는 납치 협박으로 넘어간 거예요. 경찰은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발신자 이름을 아들, 딸로 조작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특이한 것이 지난달에 이 납치, 자녀, 가족 납치를 미끼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는데 개인정보 관리에 정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뉴스입니다. 예. 뭐 수신 번호가 아들 이름으로 뜨면 정말 네. 저라도 속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급한 목소리라고 하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자식 목소리인지 범죄자 목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만큼 수신 번호를 조작할 정도로 굉장히 첨단화됐고 교묘해졌습니다. 소위 뭐 이번 방송에서 본 거 말고도 다른 그 사례를 보면 정말 예술의 경지에 이를 정도의 어떤 네. 교묘함이 보여지는데요. 수거책이 한 달 동안에 약 1억 원 넘게 그렇게 편취를 했다라고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고요. 특히 예. 이 사회적으로 해악성이 되게 심각하다는 것은 정말 취약한 노인들, 정말 그 노인에게는 노후 생활의 전 재산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떤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정말 취업준비생들,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궁박함을 이용해가지고 편취를 한다는 점에서는 정말 근절돼야 될 범죄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예. 소장님 발언 기회드리죠. 예. 네, 보이스피싱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보이스피싱 같은 피해 범죄, 사기 범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예.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도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보 소외계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근본적으로 좀 차단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이스피싱 급증하는 것은 뭐 전국적인 사안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충북 지역의 보이스피싱 지금 현재 피해 현황 상황은 어떤지 일단 궁금합니다. 이거는 과장님께 바로 좀 여쭤보죠. 예,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국 규모 흐름을 보면 작년 1월에서 9월 그리고 금년도 1월에서 9월을 비교해 보면은
전국적으로 5만여 건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2만 3천여 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건수는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발생 대비 피해액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뜻이겠죠. 예. 근데 같은 기간 우리 충북을 보면 작년에는 743건이 발생해서 약 84억 원의 피해를 봤는데 금년에는 59건이 발생해서 17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돼서 발생 대비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무척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발생이 줄었는데 충북이 줄지 않는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오송이나 이 고속도로 등 교통 편의성이 이 수거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일단 그 범죄 유형을 보면 올해 들어서는 대출 사기, 그러니까 대출 사기형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자영업자들 또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올 상반기에만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허점을 좀 노렸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대출 사기형 같은 경우는 피해 금액이 클 수밖에 없어요. 예. 일단 개인 뭐 납치라든지 뭐 그냥 그 메신저로 그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뭐 한 2, 30만 원 단위 또는 몇백 단위, 네네. 많아야 뭐 천 단위인데 예. 이 대출 사기는 기본이 수천 단위에 수억 단위거든요. 네네. 그래서 피해 금액이 건수 대비해서 늘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예. 그리고 그럼 대출을 누가 가장 많이 받겠느냐? 어려운 뭐 저 나이 때거든요. 40, 50대. 예. 가장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리고 지출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겠네요. 피해 연령들을 봐도요. 8월 달까지의 기준을 봤을 때 예. 40대가 가장 많았어요. 184명으로 이제 충북 같은 경우 그리고 50대가 177명으로 전체 40, 50대가 56%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많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그 범죄자들이 정말 네. 취약계층을 정확하게 노려서 저는 그 공략을 하다 보니까 피해 금액, 피해 건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뭐 아까 여기 소장님 같은 경우 IN이라고 저희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정보 보안 회사 이제 연구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직접 듣는 지금 뉴스와 같은 피해 사례들 또 많은 뭐 소위 말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오는 보이스피싱 건수는 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지금 뉴스에서와 같이 네. 단순히 이제 전화만 해서 대출을 사기한다든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형태가 아니라 네. 전화를 반대로 유도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사전에 해킹을 해가지고 내가 대검찰청 누구니 네이버에서 찾아서 내 전화번호가 나올 거니까 글로 전화해라. 라는 식으로 다시 유도합니다. 예. 제 주변에도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이제 봤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걸 융합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 보이스피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 피싱이라든지 기타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피싱 같은 것들을 융합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20, 30대들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네네. 그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해킹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왜냐하면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이미 스마트폰에 가짜 전화번호로 바뀌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 대검찰청으로 전화를 걸어도 중간에 바뀌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더 당황을 하게 되고 예. 피해 금액도 크게 됩니다. 이제 모든 걸 뭐 다 오픈하게 되겠죠. 예. 내가 전화를 건 대검찰청에서 그 검사가 받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융합형 보이스피싱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소규모 사건들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가 이제 의뢰를 하는 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인 전화 보이스피싱보다는 메신저를 사용한 그런 피싱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금액들이 보통 100만 원 이하의 소액 금액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의지보다는 예.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수습할까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있는데 요즘 주변에서는 이제 젊은 20, 30대를 상대로 이렇게 융합형 보이스피싱이나 또는 이제 메신저 피싱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또 다시 좀 급증하고 있는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예측하는 걸로는 뭐 인터넷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발표됐지만 2014년 그리고 2016년 그리고 2018년에 1,000만 건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이게 과거의 개인정보는 뭐 주민번호, 이름, 주소 정도 수준이었는데 2014년과 2016년의 건수 같은 경우는 금융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예. 지급결제, 계좌 정보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개인정보 누가 유출을 했는지 그 개인정보가 회수되지도 않았고 네. 그 개인정보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도 예측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유래를 보면 대부분 피해자를 알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세요. 저 사람이 나의 계좌 정보를 알고 있더라. 저 사람이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고 저 사람이 지금 나의 경제적 상황들을 알고 있다라고 증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과거에 2년 전, 4년 전, 뭐 그 전에 유출됐던 개인 정보들을 가지고 요즘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교수님이 언급하신 그 개인정보 유출, 이게 사실 개개인적으로는 피부로 많이 와닿지 않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지나칩니다만 그것들이 굉장히 지금에 와서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신데요. 예, 뭐 이런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저는 한 10년 이상은 더 갈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뭔가 제도가 예. 바뀌지 않는 한, 뭐 예. 주민등록제도가 아예 없어진다거나 그런 어떤 획기적인 제도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 초창기에 좀 허술했던 당시의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이 계속 지금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우리 이장표 과장님 계시지만 경찰에서 정말 열심히 검거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여러 가지 보안 업체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그 범죄자들도 뭐 정말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요.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기술적으로도 훨씬 앞서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심각한 문제는 보이스피싱의 그 양대 숙주가 있어요. 하나가 대포폰이고요. 예. 하나가 대포통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대포통장과 대포폰에 대한 근절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데 뭐 예. 통장 같은 경우는 뭐 제도가 개선돼서 지금 통장 개설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뭐 개선은 됐습니다만 이제 대포 통장이 이제 암거래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다른 뭐 법인 형태로 해서 대량으로 발급받거나 하는 형태 아니면 생계형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가 대포 통장을 만들어주고 고액을 받는다든지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진화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도 이제 국내에서 콜센터 운영하는 범죄자 없어요. 국외에다가 다 이전해서 이제 뭐 네네. 필리핀이라든지 중국 뭐 이런 데다가 그 본사를 차려놓고 총책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현지에서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국내로 전화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국내에는 주로 인출책이나 수거책들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검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뭐 수거책 이번에 방송에 나왔던 사람을 검거했다고 하더라도 몸뚱아리는 거대한 네네. 몸뚱아리가 따로 있어요. 결국은 그 수거책들 이게 뭐 이잡듯이 잡는다고 예, 예.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즉 뭐 이 보이스피싱은 이제 기업화됐고 범죄 조직화됐기 때문에 처벌도 그에 맞춰서 해야 돼요. 이게 사기 범죄가 아니라 뭐 최근에 판례도 나왔습니다만 범죄 단체로 그 적용을 해서 의유를 네네. 해서 범죄 단체 같은 경우는 무기 사용까지 가능하거든요. 정말 총책 같은 경우 그리고 중요 핵심 멤버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젠 뭐 형사사법기관에서도 처음 수사 단계부터 범죄 조직으로 보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보이스피싱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묘해지고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소위 뭐 개그 프로에서도 김미영 팀장으로 얘기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수법도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인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을 함께 직접 들으시고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일부 이은하 수사관입니다. 본 사건 조사는 법원 증거자료 제출용으로 이뤄지고 있으신데 녹취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본인께서의 아는 내용을 은닉하게 되면은 본인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위증과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처벌되실 수가 있으시고 민형사상 책임은 있으시니 사실이 입각하여 진술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네. 혹시 지금 제가 본인 확인 한번 할게요. 생년월일 앞이 6자리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함은 님 맞으시죠? 네. 본인은 김성훈이라는 사람 알고 있으십니까? 아니요. 뛰는 집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네. 2017년 2월 3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지점에서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농협과 하나은행 2개의 통장이 개설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본인께서 해당 금융권 직접 내방하셔서 개설하셨습니까? 아니요. 이 2개의 계좌 개설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이제 들으신 것이 소위 기관사칭형이라고 하는 기관사칭형. 건데 예. 저 정도로 물으면은 아무도 속지 않을 사람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개인 정보는 결국 다 지금 거기 제공했잖아요. 주민번호하고 다. 실제로는 철산동 지점에 개설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누가 나 몰래 내 계좌를 개설해서 범죄 이용해? 예.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예. 이 전화가 고마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 진행 과정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 다음에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얼른 옮겨놓고 그래야 혐의를 벗고 우리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준다 하면 그렇게 안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 예. 심지어는 이 피해 여성들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검사님이 너무 친절하셔갖고 예. 그 나를 도와주는 거나 하겠는데 이게 사귈 거라고는 지금도 잘 생각이 안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지경이에요. 예. 기관사칭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전에 녹화된 것을 들어봤을 때도 그렇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첫 번째로는 좀 위압감, 그러니까는 급박한 마음을 좀 갖게 네네. 그렇게 하고요. 또 뭐 위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피해자가 좀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하게끔 이렇게 느끼게 한 다음에 네. 엄청나게 친절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제 지인 한 분도 얼마 전에 이제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분은 이제 피해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정말 대한민국 검사가 정말 이렇게 친절하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느꼈는데 결론을 봤더니 보이스피싱이었던 예.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의심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의심을 가질 수 없게끔 이런 상황들로 몰아가는 것이 요즘 특징입니다. 네. 제가 추측할 때는 저 피해자는 한 20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기관 사칭형의 피해자의 가장 많은 비중 20대가 차지하거든요. 그 이유를 봤을 때 우리 자리에 있는 과장님이나 저처럼 한 번쯤은 경찰서에서 검찰에서 뭔가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수사관이 저런 식으로 콜센터 직원처럼 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네. 근데 한 20대 아직 사회 경험이 아직은 많지 좀, 않은 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 비대면으로 금융기관에서 저런 식으로 개인 네네.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수사기관에서는 저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를 좀 시민들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이한 거는 네. 그 피해 여성들이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주로 20대나 30대 초반의 미혼입니다. 이분들이 돈이 있어요. 그 혼인 결혼하려고 네네. 마련한 그 돈을 갖고 있으니까 예. 이 돈이 지금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하라는 대로 언론에서 안전한 데로 옮겨놓은 것이 결국 그게 이제 사기당한 꼴이 되는 건데 네. 아예 없는 분은 옮겨놓을 그렇네요. 돈이 없어서 안 당하는데 예. 그 20대 그 수입이 있는 그 회사원들이 주로 피해자가 돼요.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할 것은 지금 나한테 돈 버는 일이야. 알았어. 나한테 돈 보내줄 수 있어 없어? 없으면은 내 약 미겨가지고 내가 동영상 찍어가지고 돈 팔아도 돼?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냐고요. 그거는 묻지 말라고. 너네 애 내가 납치했다고 지금. 얘 말귀 뭐 알아듣겠어? 아줌마 여보세요. 납치 협박형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네. 이 협박을 할 때 아이의 그 목소리를 들려줘요. 근데 사람이 위급할 때 지르는 목소리는 전화를 들으면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애가 진짜 납치됐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급하니까 예.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것도 보면 개인정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의심되는 정황이 뭐냐면 좀 전에 같은 케이스 같은 게 어떤 게 이제 딸을 둔 부모이고 딸이 이제 10대에서 20대 사이의 딸이고 또 딸이 외부에서 이제 유학을 한다고 하죠. 이제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저런 보이스피싱을 전화를 받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건 이미 그 부모의 가족 사항을 알고 있다라고 의심이 되고 있는 네네. 정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모라 하더라도 40, 50대의 젊은 부모라 하더라도 저런 전화를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당황 상황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런 사건이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유행했던 사건이거든요. 예. 최근에 10여 차례 발생 건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고령자 비율이 되게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가 살지 않거든요. 거의 직장 때문에 외지에 가고 학업 때문에 외지에 가 있기 때문에 저런 전화를 받게 되면 일단 믿을 수밖에 없고, 예. 노인들 같은 경우. 그리고서 자녀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더라도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주간 시간대에 통화가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그분들이 메신저라든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특히 조심해야 될 범죄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자녀의 그런 급박한 경우를 평상시에 들어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굉장히 시야가 좀 좁아질 것 같고 당하기가 쉬운 그런 악질적인 범죄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유형을 함께 좀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금 요청을 해서 네. 그럼 필요하신 자금이 3천만 원이시잖아요. 네네네. 최대한 증액을 해서 3천만 원이 다 안 되더라도 2,800만 원까지는 무조건 가능하시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오케이에서 제가 서류를 받아보거나 약관을 받아본 게 없는데 상환 기간이나 고객님 납부하시는 방식은 네네. 본심사 들어가실 때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부분은 다 녹취가 들어가니까 심사 전화에서. 그러면 혹시 오케이에서 여기를 받았는데 원래 이제 페퍼 9%를 안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고객님 저희 쪽에서는 이미 확정금리로 다 나오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이 대출 문제가 이 최고 큰 피해고 사회적 폐해가 가장 큰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예. 이미 1,000만 원의 빚이 있다면 이 피해를 보면 똑같이 1,000만 원을 또 피해봐서 2,000만 원이 되고, 근데 대개는 수천만 원씩 피해 있는 분들이 또 당해요. 예. 그럼 곱빼기가 되니까 실제로 청주 지역의 어느 분은 크게 당하고 나서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이제 목숨을 버리려는 이런 생각까지 하신 분까지 나오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근데 정말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중산층 이하의 이런 대출 사기형 범죄들이 정말 피해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저 피해자 같은 경우도 대출 해준다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고마울 거예요. 안정적인 직업이 없고, 그리고 자기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데 제1금융권은 엄두도 안 나는데 네. 해준다고 하니까 엄청 감사하죠. 그랬더니 개인정보를 다 주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피해를 입거나 또는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자기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리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은 정말 이제는 어떤 우리 취약계층 서민 보호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보이스피싱, 대출과 관련된 보이스피싱이 좀 결부돼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요즘 이제 전화로 금융을 홍보하는 스팸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그거랑 연관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경계심이 좀 약해집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소상공인 저금융, 그러니까 저리 대출 같은 것들을 요즘 인터넷이나 전화로 많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로 위장해서 보이스피싱을 하게 되면 영락 없이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피해를 받는 경우들도 많고요.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없게끔까지도 완전히 뭉개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대출형 보이스피싱들과 함께 이런 보이스 스팸이라고 하죠. 금융 스팸들도 함께 단속이 돼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좀 경계심이 높아지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상 업무 자체가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이스피싱 그야말로 목소리로 듣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문자라든지 대화창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진다고 좀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어떻게 좀 있을까요,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시대니까 전부 언택트잖아요. 그리고 젊은 층은 대화보다는 문자나 카톡이에요. 이 딸이 급하다는데 안 해줄 부모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그래도 비교적 소액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이제 횡행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느 행간을 한번 한 사람 계좌에서 2,500만 원이 나간 것도 봤어요. 3만 얼마씩 해서. 세상에. 그런 근데 한 번 당하면 혼이 빠져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간대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오늘이죠.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통계를 발표한 게 있는데 사실은 뭐 이제 특정 메신저 브랜드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카카오톡이 대한민국 국민 메신저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 국민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메신저 피싱 중에서 카카오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2019년에 전체가 90%였고요. 전체 피싱 피해 중에.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가 전체 피싱에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요즘 많은 거래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송금도 되고 예. 뭐 친구들끼리 개도 들고 뭐 여러 가지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액 범죄들, 소액 사기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례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다른 브랜드의 메신저를 국민 브랜드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반대로 그 브랜드의 메신저가 보이스피싱에 더 메신저 피싱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 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메신저 피싱 같은 경우는 소액이다 보니까 신고를 잘 안 합니다. 그냥 거기서 덮고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는 개인 차원에서 수습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향후에는 좀 범죄의 방향들이 이렇게 전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메신저 이게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딸, 그러니까 뭐 가족 간에 아니면 뭐 지인들 간의 소액 금액에 연루된 범죄들만 많습니까? 혹시 뭐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문자 같은 걸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방금 전에는 제가 예를 뭐 사거나 뭐 돈 보내는 말씀만 드렸지만 기프트 카드의 핀 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저희 이 세대 되면 그럼 뭐 자식이 하라는 대로 다 해서 별 문제 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어제 급하게 충주에 사는 아들이 아빠 50만 원만 붙여줘 그래갖고 보내러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 방송 출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나. 예. 확인을 안 하고 보냈구나. 아차 그런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 진짜 지금 근데 피해는 아니었더라고요. 아, 진짜 다행히 아드님이? 계좌가 예, 아들 다행이네요. 계좌가 맞았었고. 예,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게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정말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늘어나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문자나 메신저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악성 앱을 심어놔요. 예. 그래서 뭐 모르고 눌렀는데 보면 나중에는 원격 조정 앱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채기 앱 같은 게 깔려가지고 자기 스마트폰을 그냥 그 보통 그 컴퓨터 수리할 때 보면 컴퓨터 회사에서 원격 조정해서 자가 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 스마트폰을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모든 금융 정보나 뭐 그 과정에서 자기 잔액을 완전히 다른 데로 송금한다든지 하는 피해들이 예.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국내 사례는 좀 뭐 보고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의 사례가 좀 요즘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소셜 페이스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소셜 네트워크 그 SNS 메신저로 모르는 사람이 친구 추천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이 뭐 사진 같은 걸 보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사진이니까 이게 뭐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의심 없이 눌러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우리 같은 이제 무슨 페이 같은 시스템에서 자기 결제도 안 했는데 소액이 대량으로 나가는 그런 피해가 요즘 발견되고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특정 아이디가 있는데 요즘 금융감독원이나 이쪽에서도 지금 유의사항으로도 올라오고 있는데 예. 그 사람의 아이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친구 추천되는 유형들도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뭐 앞서서 그 대환대출이나 이런 피해들처럼 본인이 입금하는 개념이 아니라 요즘은 메신저에 계좌를 연동시켜 놓거든요. 또는 예. 신용카드랑 연동시켜서 그러니까 뭐 10,000원, 20,000원은 뭐 별 인증 없이 네네. 비밀번호만 누르면 바로 송금되게 또 그 수신하는 사람의 연락처도 뭐 메신저 아이디로 보낼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시간 통해 듣다 보니까 정말 마음만 먹고 달려주면 누구든지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에 이제 피해를 봤을 경우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게 인지됐을 때는 어떻게 일단 해야 될까요?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피해를 입으면은 사실은 현재 제도상 참 막막합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 경찰에 신고하고 일단 피해 신고하고 예, 금융기관에 이제 같이 계좌 정지하고 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 피해자 말고 계좌를 빌려주는 사람도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계좌가 이용되면 그분 명의로 된 모든 계좌가 정지돼서 사용할 수 없게 돼요. 범행에 이용되면. 근데 정작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좌인 경우에 잔고가 남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몸통을 검거한 것이 아니라 예. 중간에 있는 수거책이나 전달책 뭐 이런 식으로 가담한 사람들을 행동한 사람만 검거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 아무리 검거해도 가진 게 없으니까 결국은 합의할 생각도 못 하고 예. 이 지금 참 좀 특이한 또 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특이한 현상이 이 알바몬이나 이런 데다가 취업 알바생 모집 광고를 내고 이 사람들한테 시키는 것이 수거체기를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젊은 취업준비생들이 이 금방 취업을 안 되고 그러니까 알바를 하면서 자기가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건데 이게 한 번 하면은 돈이 꽤 되잖아요.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씩. 이 진짜 알바로 착각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이 경제난과 취업난과 맞물려서 나도 모르게 이 수거책에 가담을 하게 되고 어느 때는 알죠. 처음에는 몰라도. 근데 이제 손을 못 끊는 겁니다.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면서. 예.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 알바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그 페이를 준다 그러면 의심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아, 근데 자꾸 안타까운 건 피해 보기 안 되니까. 네네. 예. 지금 이제 공범자가 되는 경우도 좀 이제 마찬가지로 그것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니까 말씀해 주셨고 피해를 입었을 때 아까 이제 112 신고하고 뭐 지급계좌 정지 이 정도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피해를 예. 전화를 받으시면 일단 전화 끊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책일 텐데요. 피싱 전화 끊어라. 예. 예. 근데 끊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라 그 발신 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나중에 발신자 차단이라든지 또 수사에 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일단 뭐 그냥 끊지 마시고 반드시 번호를 경찰에 또 통지를 해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만약에 송금을 했다.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실 건 지급정지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예, 아까 말씀. 예, 지급정지 그럼 어디다 해야 되느냐? 예. 내가 농협이나 뭐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은행 어디로 전화해야 돼?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요. 112 신고하시면 됩니다. 112 신고하시면 112 센터에서 은행 금융기관이랑 3자 통화로 해서 네네. 바로 지급정지를 신청을 해주고요. 예. 그리고 지급정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지금 제도 시행되는 게 지연이체 제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송금 시청자분께서 어디 범죄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했다. 네. 그러면 30분간은 다른 데로 송금 이체가 안 돼요. 그래서 30분 안에 만약에 지급정지만 할 수 있으면 피해 금액을 100% 환수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실제 금융감독원에서 말하기를 30분 골드타임으로 잡고 있거든요. 예. 한 30분 이내에 지급정지를 신청했을 때 10분 이내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의 약 76%로 환수했고요. 20분 53%, 30분 46%, 1시간 36%. 그러니까 30분이라고 해서 송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보통 직접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피해 금액이 좀 발생했는데 실제 계좌 이체의 경우에는 30분 이내에만 하면 100만 원 이상의 경우 네. 그러면 지급 정지만 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 실제 지금 피해 구제와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소위 보이스피싱법이라고 해서 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것도 계좌에 잔액이 있을 때나 구제받을 수 있는 거지 돈이 예. 이미 다 다른 데로 다 이체가 돼버렸다고 하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지급정지 신청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전에 이제 회복 방법이 좀 대체로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30분의 골든타임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가해자를 실제로 뭐 신고해서 검거되는 경우들이 있는지 검거됐을 경우는 그러면 뭐 말 그대로 회복할 수가 있는지 요거까지는 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 수사 이 인력을 좀 많이 투입하고 이 지구대 그 경찰관들이 대처를 참으로 잘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신고만 빨리 되면 그 수거책 동선을 신속히 추적해서 이 돈이 넘어가기 전에 지금 수법은 종국에는 전부 만나서 건네주는 식으로 끝나요. 예전에는 계좌 이체를 했는데 이제 소위 대포 통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이 대포 통장은 계속 수사에 고열이 단서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수거책을 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알바생 같은 식으로 수거책으로 이용해서 나중에 이
입금을 요구하니까 그 입금된 계좌는 입금한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고 카톡에 있는 거 싹 지우라고 하니까 싹 지워지고, 요즘은 기능이 상대방이 나와 대화한 걸 싹 지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남아있는 그 계좌, 입금한 계좌번호를 모르고 그러니까 예. 예, 그걸 추적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만 예. 112만 빨리 눌러주시면 30분 안에. 예, 이 사람이 이 종적을 감추기 전에 체포를 하면 그 피해금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예. 실제로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검거해서 받은 경우가. 예, 우리 요 강내에서도 그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대출해 준다고 해서 얼마를 보냈어라고 자기 지인한테 얘기를 바로 했는데, 지인이 그 사기 아니요? 그러면서 바로 신고를 하고 같이 미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하는데 계속 저 전화로 지금 어디로 갑니다 하니까 검거니까 피해 그대로 2,500만 원인가 예. 다 했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직접 본인이 아차 하고 신고를 했는데 빨리 찾아서 이동 경로, 대청 예상 경로를 저희들이 차단하고 해서 이 사람 맞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서 주저 보니까 다 갖고 있고. 지금은 상당히 빨리 움직여서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경우는 사실은 근데 10%도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피해 발생 빨리 최대한 신고를 하시는 게. 근데 대면 편취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적으로야 그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그 고객에게 직접 돈을 받는 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주는 그 자체를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다른 대포 통장에 입금을 해요. 그리고 그 입금한 돈은 다시 통장 관리자가 모아요. 네. 그리고 이거 모은 돈을 이제 본사인 해외로 다시 송금을 하거든요. 그것도 송금하는 것도 그냥 현찰로 송금하는 게 아니라 뭐 가상화폐라든지 그런 형태로 송금하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일단 본인이 현금을 준 돈이 어느 통장에 모이면 피해자들 여러 명의 돈이 한꺼번에 모인 거예요. 그럼 내 돈이 어떤 돈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걸 회수하는 과정이 법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면 편취는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옳습니다. 예. 이 모아진 계좌는 또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소위 환치기에 이용되는 계좌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돈의 이 용처는 일단 들어온 다음에 다음 용처는 환치기로, 예를 들면 중국에서 한국에 돈 보내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 기업 간의 거래 대금을 그걸 각자 현지 정산을 하는 이런 방법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또 이용될 때는 그 외환거래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다른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서 그 돈을 압수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피해 봤을 땐 빨리 신고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본인이 확인하지 않고 아드님께 송금 아차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보이스피싱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해 전의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예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방책이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소장님. 예, 네, 좀 듣겠습니다. 뭐 금융감독원에서도 자료를 발표를 했지만 이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화나 메신저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없습니다. 그것을 요구한다면 다 의심을 하시고 직접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녀 납치나 보이스피싱에 대비해서 이제 자녀들의 친구라든지 직접 전화 통화가 안 된다면 이제 지인을 통해서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나 이렇게 주변 지인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좀 미리 가지고 계셔서 응급할 때 미리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개인이나 금융 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의심을 하고 주변에 그것들을 상의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주변의 지인이나, 사실은 경찰에 연락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경찰에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변의 친한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함께 상의하시는 형태로 가시면 그래도 바로 피해를 당하지는 않게끔 이렇게 좀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기가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그런 전화를 받아서 소액이라도 피해를 받으셨다면 이제 112나 133이라고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이제 콜센터가 있습니다. 글로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연락을 하셔서 그 피해가 다른 사람한테도 확산되지 않게끔 서로 간에 이제 신고를 하고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제가 아까 30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좀 용어를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0만 원 이상을 만약에 송금을 했을 때 상대방 계좌에서 그걸 다시 인출하거나 다른 데로 송금을 못하게 30분간을 네네네. 지연시키는 거, 그걸 지연 인출 제도라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지연 이체 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연 이체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금융기관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이체를 할 때 다른 계좌에서 예. 3시간 동안 그게 인출이 안 되게끔 하는 제도인데 사실 그건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상대방이 또 급하게 다른 데 이체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입금 계좌 지정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네네. 즉 자기가 몇 개의 계좌를 지정해서 평상시 이 계좌에 대해서는 뭐 지연 이체 없이 바로바로 쓸 수 예.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뭐 어떤 금융 거래상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많이 활성화는 안 되고 이런 거 안 되고 활용하는 게 있어요. 하나의 예방법이 예, 이런 될 것도 수 하나의 있겠네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그 전화번호를 제가 경찰에 자꾸 알려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등록이 되면 뭐 최근에 스마트폰에 어떤 그 스팸 전화를 걸러주는 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깔으면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한 번쯤 걸러줍니다. 예, 그런 예. 앱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그 어떤 다른 쪽인데 피해를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면 이 저리 그러니까 싼 이자를 이야기하면서 대출해 준다고라는 거는 100% 사기라고 보면 네. 됩니다. 100%. 그다음에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나 카톡 문자 메시지가 모르는 사람한테 왔는데 어떤 파일 주소가 URL에 있는 것은 함부로 누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폰을 상대방한테 제어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아까 이 소장님 말씀하신 그 전화 걸어도 그 범인들한테 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네네네. 파일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전화나 문자로 돈 요구하면 그 요구하는 사람이 자식이든 수사기관이든 의심하고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상의한 후에 보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로도 대출이든 뭐든 어떤 경우에도 돈을 먼저 보내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얘기 들으면서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듣겠는데요. 혹시 뭐 다른 나라도 이제 보이스피싱 이제 만연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뭐 모범 사례를 마무리 발언으로 대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부터 네. 마지막 발언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같은 이런 피싱 사기를 예방하기에는 제일 좋은 게 사실은 교육과 홍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널리 알리는 것인데, 이제 유럽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정보 소외 계층, 그러니까 노령 계층이나 또는 젊은 10대 계층의 교육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교육이라든지 홍보들이 사실은 중앙부처 단위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라든지 또는 지자체 단위로 그러니까 현장으로 날아갈 수 네네. 있게끔 하는 것들이 좀 세세한 것들이 좀 부족해서 이런 사례들을 좀 적극 활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그 보이스피싱이 가장 먼저 발생됐던 국가가 대만이에요. 97년도에 처음 거기서 발생을 했고 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중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오고 일본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된 거죠. 근데 당시에 대만에서 어떻게 했냐면 뭐 우리나라 좀 비슷했어요. 초창기에 ATM기에 가서 뭐 이체하고 인출하고 하는 피해들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인출 금액을 줄였어요. 현격하게 줄이고 이체 네. 금액 1회 이체 한도도 굉장히 줄이고 그러면서 연 신고 건수가 뭐 12,000건 정도 했던 거를 한 2,000건 이하로 확 줄이는 그런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포통장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포통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대포통장 그 명의자들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의 어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만에서도 그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그 피해자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경찰에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럼 경찰에서 감청을 해서 예. 바로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만큼 보이스피싱에 대한 심각성을 네네. 그 국가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우리도 좀 그런 정책적인 접근이 예.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시급한 것은 발신자 번호 조작에 대한 건데요. 예.
지금 그게 기술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뭐 법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그런데 과감하게 좀 21대 국회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하려면 이런 그 발신자 번호 조직을 아예 그 조작을 원천적으로 못하게끔 하는 법적으로. 법안이 예, 좀 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과장님. 저도 이용수 소장님 의견과 비슷한데요. 이 실제 느껴보면 그 학교 선생님, 학생들한테 다 할 수 없으니까 청소년 범죄 예방과 보이스피싱을 아울러서 선생님들 연수 때 그 시간을 한번 좀 할애해서 교육을 하면 선생님들도 피해를 막고 아이들한테도 수업 중에 네네. 이것이 전달될 테니까 이 예방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도 그 내부 직무 교육할 때 이 교육을 좀 같이 병행을 했으면 네. 그나마 어느 정도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세 분 함께 토론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갈수록 고려가 되는 사회에서 범죄 수법도 교묘해지고 보이스피싱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설마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버리고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